안녕하십니까. 2주차 3교시 어음스피어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음은 분류할 때 여러가지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충 흔하게 많이 분류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 상업어음하고 유통어음이 있습니다. 자, 융통이라고 하면은 뭐 말에서 뉘앙스에서 나오다시피 이거를 가짜로, 즉 실질 거래 관계는 없으면서 단지 돈을 융통할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쓰이는 게 융통어음이고, 상업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거래 관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음 관계를 어음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거래가 원인이 돼서 발행하는 어음을 상업어음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어음의 발행 원인에 현실적인 거래가 없이, 즉 상거래가 없이 자금 융통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어음을 융통어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A가 B한테 발행해주고 C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해라. 90일 동안 1억이다.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두 사람 A와 B 간의 거래 관계가 없으면서 이거를 가지고 C가 A, B, C가 짜기만 하면 이 B가 다시 B D, E, F, G 이렇게 계속해서 배서해서 유통될 수 있잖아. 1억이라는 현금이 1억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지만 이 당사자 간의 거래 관계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돈이 실질 거래 관계 없이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1억이라는 것을 융통하기 목적으로 이렇게 쓰이는 것을 융통어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어음, 인수어음, 담보어음 이 분류가 있는데 이거는 은행 거래에서 어음이 수수되는 목적에 의한 분류입니다. 먼저 대부어음. 은행이 금전대부를 하고 그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용증서 대신에 차주로부터 받는 어음입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이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 받는 거죠. 대출. A가 대출 받는데 은행이 자 차용증서라는 거 받겠죠. 차용증서는 우리가 유가증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유가증권이 아니었죠. 차용증서는 하나의 뭐라 그랬죠? 증거증권이죠. 돈을 빌렸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A가 이 차용증서 은행 입장에서 차용증서가 약하니까 A 앞으로 어음을 발행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음을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서는 돌릴 수가 있습니까? 돌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은행이 돈을 꿔주면서 금전 대부를 하면서 어음을 받아두는 거, 이런 게 바로 대부어음이다. 할인어음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 송금 기능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자 A라는 한국에 있는 수출상이 B라는 수입상, 미국에 있는 수출상으로서 어음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A-라는 은행에다가 할인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어음 할인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나중에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내고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내고를 해서 어음을 하려게 되면 이 1억짜리 어음의 액면가가 1억이라고 하면 액면 1억을 은행에 주지는 않겠죠. 여기서 여러 가지 수수료, 뭐 여러 가지 이자율, 그 만기까지의 이자율, 그 다음에 적정한 이윤 이런 것들을 떼고 금액을 할인해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인어음이라고 합니다. 담보어음은 은행이 차주의 현재 및 장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인들로부터 받는 어음을 이 담보어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CP어음은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말이라고 생각되는데 커머셜 페이퍼죠. 그래서 이 커머셜 페이퍼의 CP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할인기관, 우리가 단자사라든가 또는 종금사, 이런 종금사에 의해서 선정된 적격업체, 괜찮은 업체죠. 이런 적격업체가 자금 융통의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을 이런 할인기관에게 매도를 하고 할인기관이 이것을 삽니다. 그리고 사가지고 다시 일반 투자자에게 매출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단자사, 즉 할인기관이 봤을 때 괜찮은 우량 적격업체다. A라는 회사,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이런 회사가 굉장한 우량한 적계급업체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거래관계 없이 일종의 융통어음처럼 거래관계 없이 이것을 어음을 발행해서 여기다가 팝니다. 어음을 할인한다고 그랬죠. 어음을 할인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다시 이거를 투자자에게 쭉 어음을 팝니다. 이 관계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뭐 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 이율 그런 게 나오겠지만 일단 이러한 형태를 CP어음, 기업어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단자회사 등에게 매도인으로서 즉 이것을 적계업체로부터 사가지고 이걸 투자자에게 판 거잖아요. 이걸 다시 내게 매출했기 때문에 하자담보청이라든가 불법행위 책임은 부정되고 있다. 판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투자하는 사람들은 상인이고 이거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화환어음 또 하환어음 이거는 뭐냐면 운송 중의 물건에 의해서 담보되어 있는 담어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송금기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A라는 한국에 있는 수출상이 B라는 수입상 미국 에 물건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 선박에 의해서 둥둥 떠가고 이제 미국으로 가고 있겠죠. 그 가고 있는 동안에 자, 이 가고 있는 동안에 이걸 가지고 B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은행이 있고 B의 거래은행 B-라는 은행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이 송금이 된다고 그랬죠. 그때 이 물건이 담보되어 있는 물건에 의해서 담보되어 있는 어음을 화환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화환음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이 있겠습니다. 무효금 신용장 등을 받은 수출상이 소요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수출상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출대금 범위에서 인수기간을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자기지시 환음이다. 자, 이런 의미가 있고요. 표지엄 각 금융기관이 할인하고 보유하고 있는 상업은행 또 무효금을 분할 또는 통합하여 새로운 할인식으로 발행한 약속금이다. 자,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새로 이제 어음을 새롭게 발행한 어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기어음, 개서어음. 요거는 이제 어음이 만기가 됐을 때, 자, 어음이 만기가 됐을 때, 새롭게 발행하는 것, 즉 개서어음이죠. 고쳐서 어음을 새롭게 발행하는 거죠. 금전대부 기간이 연기되는 등으로 인하여 대부어음의 만기를 연기하기 위하여 다시 발행한 어음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단명. 단명은 뭐냐면, 짧을 단이 아니고, 호단자죠. 호단자, 이름명자. 이름이 하나인 것. 즉, 어음 대부라든가 어음 할인 등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데는 말로, 어음상의 채무자가 하나인, 즉, 어음상의 채무자가 하나인 어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발행인만 있고 환어음의 경우는 발행인, 지급인 또는 인수자를 겸하는 은행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 환어음을 예를 들겠습니다. 환어음은 발행인이 있고 지급인이 있고 수취인이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지급인이 인수를 하게 되면 인수인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걸 전부 한 사람이 다 겸용하는 겁니다. 자기가 발행하면서 자기가 지급인도 되고 자기가 인수인도 되고 이것을 단명음, 한 사람, 즉 이 사람의 혼자서 당사자는 세 사람이지만 혼자만의 이름이 있다. 이것을 단명어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받을어음, 지급어음.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회계상으로 나오는 개념이니까 회계상의 자산의 부위에 자산으로서 기재되는 어음이 받을어음이고 부채에 기재되는 어음이 지급어음이 되겠습니다. 당자수표, 가계수표 있는데 요거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당자수표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 즉 사업을 하는 자가 은행과 무슨 거래를 하냐면 당자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 있는 수표자금 범위 내에서 발행하는 수표가 당자수표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은행에다가 자기 계좌에 일정 금액을 넣어두고 자기가 가지고 다니면서 당자수표를 발행하는데 당자수표의 발행 금액은 은행에 들어있는 자금 범위 내에서 발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계수표도 있죠. 여러분들 가계수표. 가계수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은행과 당자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 있는 수표자금 범위 내에서 발행하는 수표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은행과 당자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 있는 수표자금 범위 내에서 발행한 수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당좌 수표 및 가계 수표에는 기본 당사자인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이 모두 존재하여 수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수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가계 수표 보증 카드는 지급은행이 가계 수표의 발행인에게 발행하는 것을 일정한 요소를 갖추게 되면 지급은행이 위 가계 수표의 지급을 담보하게 되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급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가계 수표는 약간 여러분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가계 수표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다가 개인이 은행에다가 자기 계좌를 만들어 놓고 그 계좌에 들어있는 돈의 범위 내에서 수표를 발행해 쓰는데 아무래도 이 수표를 받는 사람이 찜찜하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은행이 이 수표 카드를 주면서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이 가계 수표의 지급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수표에 불리는 여러 가지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이해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냥 이러한 뜻이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이 학습 목표는 달성한다고 생각됩니다. 보증수표. 자, 원래 이 지급인이 지급 보증한 수표를 말씀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은행의 자기합 수표를 보증수표 또는 보수 이 말입니다. 보수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은행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청구한 때는 지급은행은 지급보증을 하는 대신에 수표 발행인의 당좌 계정으로부터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은행에 자기합 수표를 발행한다. 자, 무슨 뜻이냐면 아까 당좌수표는 은행에다가 돈 1,000만원을 넣어놓고 1,000만원 넣어놓고 은행에다가 그 범위 내에서 10만원, 100만원 이렇게 이제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거죠. 쓰는데 당좌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안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은행한테 가가지고 지급보증을 해달라고 했을 때 이 은행은 지급보증을 해주고 예컨대 100만원을 들고 있는 사람이 가서 은행 가서 지급보증을 해달라 확실하게 지급보증을 요청하게 되면 은행은 여기 1,000만원 중에 현재 100만원을 따로 뺍니다. 빼놓고 그럼 여기 900만원이 되겠죠? 따로 빼놓고 이 100만원을 가지고서 따로 빼놓고 이걸 근거로 해서 자기합수표를 발행해서 주게 됩니다. 이거를 보증수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송금수표는 이제 돈을 송금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우편수표 또는 우편대체수표. 우편대체 가입자가 지급을 하기 위해서 우체국을 지급인으로 해서 발행한 수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마 해외에 혹시 자녀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우편 대체수표가 제가 써본 경향에 의하면 굉장히 수수료가 제일 저렴했던 건데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여행자 수표 아마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가시면서 요즘은 이제 현금을 대충 적당하게 가지고 가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거액을 가지고 갈 경우 예컨대 거기서 1, 2년 살기 위해서 간다든가 할 때는 거액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행자 수표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여행자 수표라고 하는 것은 해외 여행자가 현금을 휴대하게 됨으로 인해서 분실이라든가 도난에 도난으로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런 거를 막고자 하기 위해서 발생된 수표입니다. 이제 수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행자 수표는 여러분들 특징이 뭐냐면 여행자 수표를 발행하면 우리가 이제 토마스 콕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여행자 수표인데 이 여행자 수표는 발행하는데 예컨대 여기다가 10만 불을 여행자 수표를 가정한다고 했을 때 이걸 가서 이제 외환은행이라든가 은행에 가서 여행자 수표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주고서 은행에서 이걸 발행해 주는 거죠. 물론 10만 불짜리 한 장을 주는 게 아니고 100불짜리 뭐 여러 가지 나눠주는데 이걸 가져가면 여기 1년 번호가 쭉 있습니다. 1년 번호 있고 자 여기는 서명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명란이. 그래서 처음에 발행할 때 이렇게 이제 서명을 하죠. 여기서 자, 여기는 공란인 상태죠. 그래서 이 여행자 수표를 가지고 외국으로 나갑니다. 외국에 나가서 쓸 때 여행자 수표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여권하고 또 여기서 다시 똑같이 서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서명과 이 서명이 일치를 하고 그랬을 때 이제 그 상대방이 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자 수표 뭐 10불부터 100불, 1000 뭐 이렇게 여러 가지 50불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그렇게 씀으로써 이 장점이 뭐가 있냐면 현금은 분실하면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1년 번호가 쭉 있기 때문에 1년 번호를 기록을 하고 이 여행자 수표를 바꾸게 되면 1년 번호가 적힌 종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쓸 때마다 이게 서명을 해야 되고 여권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제3자가 주어도 이걸 쓸 수는 없겠죠.
요건을 보여줘야 되고, 이거 설명이 있어야, 설명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별도로 이 일련 번호를 가지고 있게 되면, 나중에 이걸 분실하게 되면 이 회사에 이 일련 번호를 연락하게 되면 이게 이제 사용이 안 되겠죠. 사용이 안 되고 이걸 다시 발행해 준다든지 해서 도난 분실로부터 안전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행자 수표를 발행받으면 즉시 각 장의 수표에 서명을 하고, 즉 이때 서명은 뭐냐면 수취인으로서 누구다라는 거, 예컨대 나성성하면 나성성 사인을 딱 넣는 거죠. 지정하기 위해서 하는 서명을 하고, 여행자가 이 수표를 가지고 현금할 때, 즉 애국에 가가지고 쓸 때, 또는 뭐 가게 가서 산다든지 현금하거나 할 때는, 물론 현금을 받기 위해서도 가능합니다. 할 때는 이 매수인의 앞에서 이 여행자 수표를 사는 사람 앞에 가서 다시 또 이렇게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수표금의 수령을 증명하는 서명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외여행했을 때 큰 돈을 들고 다니신 분들은 이 여행자 수표를 활용하시면 분실이라든가 도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국고수표라고 하는 것은 이 정부의 각 중앙관서의장이 임명한 지출관이 국고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을 지급인하여 발행한 수표다. 이거를 적용되는데, 국고수표는 어음수표법 적용을 받지 않고 예산회계법을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음수표법의 이제 의의를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의의를 볼 때 항상 법에서 실질적 의의, 형식적 의의, 실질적이라는 것은 뭘로? 내용에 의해서 그 내용에 관한 총체적인 것을 실질적 의의라고 하고, 형식적이라는 것은 법전이 뭐냐 그거죠. 그래서 형식적 의의를 보게 되면 어음수표법은 법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어음법 수표법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61년 1월 20일에 1001호로 공표된 어음법과 1002호로 공표된 수표법이 있다. 이거는 형식적 의의의 어음법 수표법이고, 실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음수표법에 관한 법의 전체를 말한다. 즉 여기에는 뭐 공법적인 내용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협의의 실질적 정의 어음수표법 보면은 그러니까 어음수표에 관련된 고유한 사법만을 의미하고, 여러가지 어음수표법 내용이 아니라도 어음수표법 전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어음수표와 관련된 모든 법령의 총체를, 법규의 총체를 실질적 의의의 어음법 수표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어떤 법을 공부하시든 간에 항상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 의의의 무슨 법이다. 그러면 그거는 그 법에 관한 기본법, 법령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실질적이라는 것은 그 법뿐만 아니라 그 법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 그 내용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음수표법 연역이 있는데, 이제 그 자세한 거는 뭐 이제 굳이 이제 교재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그러한 법들이 있는데, 뭐 제네바 통일 어음수표법이 있고요. 그 전에 어떤 여러 가지 있고, 그 다음 재정의무이 있고, 영미의 어음수표법이 어떻게 됐다라는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교재라든가 뭐 참고서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냥 어음수표법도 어떤 개인 국가, 즉 한국이라는 국가에만 어음수표법이 있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다 있는 법이고, 그에 관한 여러 가지의 통일된 그러한 법도 있다. 그게 뭐냐면 제네바 통일 어음수표법이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음수표법의 지역에 보면 어음수표법과 상법과의 관계가 있고, 어음법 수표법과 민법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어음법하고 수표법은 상법의 일부일까요? 아닐까요? 상법의 일부는 하겠지만 상법전의 일부는 아닙니다. 우리 상법은 어떻게 됐었죠? 자, 상법전에 보면 제 1편이 뭐죠? 상법 총칙입니다. 상총. 2편이 상행위. 3편이 회사. 4편이 보험. 5편이 해상. 이렇게 됐죠. 어음수표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법전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음수표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어음수표라는 것은 상행을 하는, 즉 상거래라든가 상행에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음수표 상법 시간을 같이 공부한다. 그 차이뿐이고,
별도의 단행법으로 어음법 수표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1년도에 1002호로 제정되어서 별도의 법이 있다. 그렇지만 상법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유가증권과 관련해서는 어음수표법이 가장 기본적인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고 어음법과 민법과 어음수표법과 민법과의 관계는 민법은 가장 기본법이죠. 그러니까 민법은 가장 기본법이고 이것보다 특별법이 뭐냐면 상법입니다. 상법이고 이 상법보다 유가증권에 가서 더 특별법은 뭐다? 어음법, 수표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음수표법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음수표법은 이 독립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음법, 수표법이라는 단행법으로서의 독립법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어음수표에 관한 통일적인 그러한 법 체제 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독자적인 법 영역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어음법, 수표법이라고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행법적 특징이 있는데 자, 어음수표법의 가장 기본적인 권장사항이 뭐라고 그랬죠? 유통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성에 비롯되는 거는 전부 무효라고 굉장히 엄한 요식증권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여러 가지 모든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 하자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는 그거를 무효로 하는. 그래서 어음수표법은 굉장히 엄하게 규율하고 있고 강행법적 성질이 강하다라는 측면이 많이 있고요. 다음 수단적 성리라는 건 뭐냐면 어음수표는 그 자체를 법률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어떤 거냐면 거래 관계를 결제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단적인 성질이 강하다. 이런 특징이 있고 비윤리적 기술적 특징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윤리성을 따지고 뭐 원인 관계가 어떻고 뭐 사회 관계가 어떻고 도박 자금으로 어음수표를 교부했을 때 어떡하냐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인간적이고 어떤 윤리적인 걸 따진 게 아니라 순수하게 어음 유통이 어떻게 기술적으로 테크닉하게 돌아갈 수 있는가 그러한 측면이 기술이 강하다. 그래서 이러한 거는 여러 가지 어떤 어음의 피지급성을 확보하고 유통성을 조정하기 위해서 비윤리적이고 기술적인 특성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관습에 맡게 되면 안 되겠죠. 관습에 되면 관습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어음이 유통되겠다 보니까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쉽게 갈 수 있는데 A 지역과 B 지역의 관습이 다르다고 해서 어음이 이상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떤 통일된 그래서 아까 제가 앞 시간에 조금 전에 이 제네바 통일조약을 통일 어음수표법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서문화되어 있다라는 것, 이 지점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특성으로 잘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야기해서 어음수표는 거래 간의 상거래, 여러 상거래다 보니까 여러 지역이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국가 간에 또 거래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지역 간의 어떤 관습이라든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통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통일적이고 기술적이고 세계적이고 강행법규성을 띠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이상으로서 이 어음수표법 이 총론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음 행위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